프레이르의 교사론 8번째 편지. 문화 정체성과 교육. 우리는 교육 주체가 속한 사회 계급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정체성과 교육 실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주체의 정체성은 명시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모두에 관련되는 근본적인 사안이며 교수 학습에 관한 의문들과도 명확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를 교육의 주체로 두고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요즘 빈번히 등장하는 문화 정체성이란 표현이 정체성 개념의 의미 범위를 모두 포괄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짚어두고 가야 할 듯합니다. 문화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 범위는 계층이라는 표현보다 구체적이지만 정체성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스스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존재인데 이렇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우리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생득적인 특징만을 지닌 존재가 아니며 후천적으로 획득된 자질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득적 특징과 획득적 특징 간의 역동적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득적으로 물려받은 것 가운데에서 이 편지의 주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와 자코프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화된 존재이지만 학습하도록 프로그램화된 존재다. 이는 다름 아니라 삶 이상의 것이자 삶의 물질적 조건을 만들어낸 인간 실존으로서 우리 자신을 개별적 존재로 구분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어로 사회적 중재를 행하고 세계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창조하지 않은 자연적 세계를 우리의 생산물인 문화적, 역사적 세계로 확장시킵니다. 또한 자코브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한 학습과 탐색의 과정 속에 영원히 헌신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학습과 탐색은 가르침과 알의 짝을 이루며 자유를 묵살하고서는 있을 수 없는 과정이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서 선물처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 지켜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우리는 프로그램화되어 있지만 예정된 존재가 아니며 우리는 조건화되어 있지 않지만 동시에 그 조건 지어진 것을 자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는 종착점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서 자유를 위한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미래를 염색지 안에 담고 있다 라고 자코브가 말했던 것은 우리의 자유가 억눌러져 있다거나 유전적 구조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유전적 구조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의 가능성이 소멸될 수 있다는 뜻이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뜻이 말입니다. 조건화되어 있고 프로그램화되어 있지만 예정되지 않은 존재로서 우리는 문화적 프레임 안에서 최소한의 자유를 이용해 그 자유를 증폭해 나갑니다. 일종의 문화적 표현인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코브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는 그 가능성들을 탐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 실천에 있어서 교육자 혹은 학습자라는 주체이므로 우리 개개인이 지닌 정체성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생득적 요소와 획득적 요소 간의 긴장 관계가 만들어낸 하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긴장 관계에서는 한 계급의 사회적, 문화적 경험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획득된 요소들이 생득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조에 왕성하게 개입합니다. 소위 마음의 힘이라고 불리는 관심사나 감정, 정서나 욕망 같은 것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로지 생득적인 요소로 구성된 존재도 아니고 오로지 획득적 요소로만 구성된 존재도 아닙니다. 양쪽 중에서 한쪽으로만 해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중적인 표현으로 소위
피 내림 힘이라는 말이 쓰이긴 하지만 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문화적 요인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인간의 독창적 행위, 모험, 위험하고도 창조적인 경험이 그런 것처럼 자유는 우리가 획득한 것과 획득한 것 사이 간의 관계가 정말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유전적 구조의 산물보다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구조의 산물이 우리의 자유를 훨씬 더 크게 방해합니다. 우리는 문화적 유산의 완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문화가 우리를 순응하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화된 존재이자 조건화되어 있으며 그 조건화를 인식하고 있는 존재이고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존재라는 그 사실이 문화적 유산의 완력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이 문화적 유산을 기계론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회의 물적 세계와 그 구조를 변혁하는 일입니다. 비판적 교육을 위한 노력은 이에 일제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 온 문화적 유산은 때로 석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적 유산의 존재에 대해 숙고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회 기반의 변화가 일어나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존재 양식과 사고방식이 아주 빠르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한편 문화적 유산의 존재를 인지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존중을 의미해야 합니다. 존중한다는 것이 그 세상에 우리가 적응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문화적 유산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일은 변화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전제 조건입니다. 한편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할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화적 유산이 사회 계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닌 정체성의 상당 부분이 이 문화적 유산에 구성되며 그러므로 우리 정체성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계급으로 특정 지어집니다. 이제 학습자들의 문화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교육 실천이 학습자들이 지닌 문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존중하며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학습자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한 첫 번째 단계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실천적 활동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일지를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행동하는 특정한 방식을 바탕으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특정한 방식을 바탕으로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취향과 습관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이들과 유사한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차이를 경험하면서 나의 부류와 너의 부류를 알아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나인 것은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 타인으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으로서의 너는 나라는 사람을 타인으로 두고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것을 열등한 것으로 단언해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방식보다 낫다고 여기는 데에서 시작하곤 합니다. 이는 관용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차이를 거부하고 거의 불가항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과 자신을 구분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바탕으로 이들은 우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차이라는 발상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다른 이들과 동등한 것처럼 가장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지 않습니다. 이들은 차이가 유지되고 거리를 지키기를 원하며 피지배 계급의 열등함이 일상 속에서 계속 인지되고 강조되기를 바랍니다. 진보적 교육자로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지켜나가는 교육자들이 넘어서야 할 과제 중에 하나는 사립학교에서 지배 계급의 자녀들을 학습자로 만났을 때 이들이 중산층 계급의 교사를 교만하게 혹사하고 하찮게 대한다고 해서 교사가 스스로를 그들보다 열등한 것처럼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가진 상태로 실천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립학교 체계 안에
교육자들에서 빈민가에 살고 있는 학습자들을 만났을 때 저소득 계급의 아이들에게서 우월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안락함을 누리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지 못하며 문법에 맞게 말하지 못하고 그들 내부에서 사용되는 문장 구조와 의미와 어조를 쓰며 말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말입니다. 진보적이고 일관된 교육자라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마땅히 해내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무례한 아이들에게 단순히 복수하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 아이들이 이 불쌍한 작은 아이들의 무능함이 본성의 차이에 다른 것이라는 추측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받은 대로 똑같이 되돌려주겠다는 식의 복수하는 자세나 순전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책임있는 권위를 발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저소득 계급의 아이들을 향해 가부장적 태도나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표현력 있는 실천의 시작점은 교육이 정치적 실천임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자가 곧 정치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교육자들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자신의 선택에 일관성을 유지하며 행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학리적인 면에서 더욱 유능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학리적인 면에서 더욱 유능해진다면 교육자는 그들의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세계에 대해 그리고 학생들의 언어와 문법과 의미와 억양이 실제로 발현되고 그들의 특정한 습관과 선호와 신념과 두려움과 바람이 형성되는 그 문화에 대해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이 향유하고 있는 세계에서는 쉽사리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 문화에 대해서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교사가 가르칠 준비를 하는 일은 이론적인 사고하고 맥락에서 완수될 수 없습니다. 교육 행위로부터 멀어져서는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섬세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제 세계의 구체적인 맥락으로부터 멀어져서는 혹은 무관심해서는 가르칠 준비가 완수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학습자들의 활동의 장이자 학습자들의 감성에 세심하게 작용하는 세계, 즉 학습자들의 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세계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자리를 고수한다면 교사는 제대로 된 수업을 준비해낼 수 없습니다. 이론적인 맥락만 고려해도 수업을 준비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은 학습자들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교육 내용을 연관짓지 않고서도 그 학습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교육 내용이란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맥락과 이론적인 맥락의 분리란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그 분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 내용은 마치 물건꾸러미나 지식의 조각 같은 것이 아니어서 학습자들의 의식적인 몸에 그저 겹쳐놓거나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권위주의적이거나 전위적인 경우는 논외로 하고 말입니다. 가르침, 배움, 알문 이러한 기계적인 실천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육자들은 그들이 교육하는 아이들의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공격성으로부터 스스로 교묘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과 별개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 교육자는 알아야 합니다. 2, 3년 전쯤 캄피나스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 에두아르두 세바스티아니 페렐리라와 물리학자 교수인 카를로스 아구엘로가 파라나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는 일반 대중을 위한 수학 및 과학 교육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첫날 아침 회의를 마치고 호텔에 돌아온 두 사람은 호텔 한 바퀴를 돌았고 공터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연을 날릴 때 보통 줄을 얼마나 푸니? 세바스티아니가 물었습니다. 한 50m 정도쯤이요. 젤손이라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50m 정도
줄을 푼다는 것을 어떻게 계산한 거니? 세바스티아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 손이 대답했습니다. 대략 2미터 정도마다 매듭을 지어 놓았거든요. 줄이 제 손에서 풀려나갈 때 매듭을 세면 대충 얼마나 줄이 풀렸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아니? 40미터 정도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니? 제가 얼마나 줄을 풀었는지 보고 줄이 휘어진 정도를 함께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로서는 삼각법을 이용하거나 도형이 얼마나 삼각형에 근사한지를 가늠해 보아야 계산할 수 있는 문제란다. 세바스티아니가 말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제손이 말했습니다. 만약 연이 제 머리 위에 똑바로 올라가면 제가 풀어놓은 줄의 길이와 연의 높이가 같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연이 제 머리에서 멀리 떨어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푼 줄의 길이보다 낮은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각도 계산이라는 걸 한단다. 세바스티아니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 아구엘로가 그 아이가 얼레를 갚는 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소는 4가지 기본적인 적동법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물리학자의 질문도 막힘없이 해치워버리는 제손이 학교에서는 수학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젤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젤손과 같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해야 합니다. 젤손이 알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 소용없는 이유는 젤손의 지식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습득하게 된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젤손의 지식은 격식 있는 언어로 잘 정돈된 지식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명쾌하게 암기된 지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젤손이 다니는 학교에서 오직 격식을 갖춘 잘 정돈된 언어로 표현된 지식 또는 기계적으로 명쾌하게 암기된 지식만이 인정될 뿐입니다. 이 상황은 언어의 영역에서 더욱 악화됩니다. 저소득 계급 아이들이 사용하는 문장구조, 맞춤법, 의미, 억양과 같은 언어 표현이 그 자체로 형시되고 있지요. 저는 저소득 계급의 아이들이 브라질 공용어인 포르투갈어의 소위 표준어법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이 가끔 그렇게 오해되기도 합니다만 제가 의도하는 바는 언어랑 항상 이데올로기 문제 그리고 권력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어법이라는 것이 있다면 올바르지 않은 어법으로 인식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받은 이와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이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을까요? 제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바는 저소득 계급 아이들이 표준어법을 익혀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 또한 분명히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소득 계급의 아이들이 표현하는 방식도 올바른 어법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다양하고 아름답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은 자신이 말하는 방식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저소득 계급 아이들이 표준 구문과 억양을 배우는 것은 아래 2가지 목적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A.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갈등이나 투쟁 상황에 임할 때 약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줄이기 위해. B. 자신을 향한 부당한 함이나 차별에 대항하여 싸움을 벌여나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를 갖추기 위해. 저는 자신의 진보적이며 반엘리트주의적 선택을 지켜나가는 길이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는 스스로가 충분히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룰라의 이런 말을 근거로 그에게 반대하는 훨씬 진실하지 못한 콜르르에게 표현을 준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의 일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민주적인 학교라면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효과적인 수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실제 삶의 맥락에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주적인 학교는 학생들이 놓여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 기꺼이 학습해야 합니다. 학교가 스스로 민주적이라 자임할 수 있으려면 때로는 학교에 한번 와보지도 않은 이들을 만나 배우며 학교의 현재 모습을 스스로 제대로 인지하고자 하는 일을 진정으로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적 학교는 가르치는 일을 교사들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배우는 일을 학생들만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장이 전능한 권력을 가지고 명령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